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그 머리에 떠올리셔야 되는 얘기는 시장 경제가 시장 경제라는 게 있고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뭐를 끌어안는 걸까요? 포함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학자, 특히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은 시장 경제가 사회를 다 끌어안아야 된다. 시장 경제 안에 사회가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요. 반대입니다. 시장 경제가 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회가 시장 경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선 제가 드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뭐 되게 추상적이죠? 이건 뭔 소리냐 싶죠? 그러면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9세기 초에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처음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 산업혁명을 겪던 당시였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회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회에는 인간이 있죠. 구성 요소로서. 그리고 자연이 있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든 공동체의 관계라는 게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인간이라는 것도 없고 자연이라는 것도 없고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라는 것도 없다. 그럼 있다면 뭐가 있느냐? 노동이라는 상품이 있고 원자재와 토지라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공동체 관계, 그런 건 없고 그 공동체적 관계를 증표로 만들어낸 화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오로지 노동과 토지와 화폐라고 하는 세 가지 상품이 있을 뿐이지 인간과 자연과 공동체라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 근대 경제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날에도 한 40년 전에 누가 이 말을 똑같이 했냐면은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는 여자 그 분이 있었죠. 여자 정치가가 있었죠. 이 아주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There is no society. 갑자기 영어 나왔습니다. 사회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개인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170년 전에 그 경제학자들이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 영국 정치경제학의 시작인데요. 이 주장에 의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자연도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없는 대신 뭐가 있냐면 노동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연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뭐가 있냐면 원자재하고 토지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공동체적 관계는 없고 그 인간 공동체의 신뢰관계를 증표로 만들어내는 화폐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로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제하에서 우리는 사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개혁이에요. 시장사회로 완전히 근대자본주의 사회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거창한 얘기니까 뭐 다 거두절미하고 뭐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노동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격, 임금이죠.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상품의 수량, 판매량, 그러니까는 실업률이죠. 고용률이겠죠.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충격을 받으실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이 논리를 들어보면은 저기 그 쓰레기통에 브루트라고 써 있던데 정말 브루털, 동물적이라 할 정도로 잔인한 이론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자. 노동이라는 상품이 있겠죠. 그러면 상품의 수요와 그 가격과 수량은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노동도 똑같다는 겁니다. 임금은 뭘로 결정되느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있고 노동시장의 공급이 있겠죠. 노동시장의 수요는 말할 것도 없이 뭐냐면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얼마만큼 고용하려 하느냐겠고, 노동 공급은 뭘까요? 새끼를 까는 거죠. 네, 그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학교를 졸업해서 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뭐 노동시장에 나고 이런 그런 인간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들이 새끼를 까서 새끼가 자라서 노동시장에 들어온 것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은 어떻게 조절이 되게 되어 있냐? 어느 시점에서 임금이 좀 높게 책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들이 많이 먹겠죠. 많이 먹으면 영양 상태가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밤에 뭐 하겠어요? 안 자고 새끼를 깝니다. 그러면은 새끼들이 많이 까지겠죠. 그러면은 새끼들이 많이 까지면은 이 새끼들이 이게 자꾸 욕이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새끼를 깐다라는 이런 험한 표현을 쓰냐면요.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말 있죠. 프롤레타리아가 그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은 새끼를 많이 까는 종족들이라는 뜻이에요. 프롤레타리.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주 그 험악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밤에 열심히 잠 안 자고 애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우르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은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임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임금 떨어지면은 먹은 게 시원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뭐 전기불이 없다 하더라도 별로 무슨 딴짓을 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잡니다 그냥. 그럼 출산율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임금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줄잖아요. 새끼도 많이 안 까고 막 굶어 죽기까지 하고. 그러면 노동자들 머릿수가 줄어드니까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수요 공급에 올려서 오르겠죠. 그래가지고 임금은 딱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냐면은 그 사회에 있는 식량의 양으로 대충 굶어 죽지 않게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게 돼 있다. 이런 게 경제학의 법칙이었어요. 그것보다 조금 높으면은 새끼를 마구 깔 것이고,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보다 너무 낮으면은 노동자들이 다 굶어 죽어가지고 머릿수가 줄어서 임금이 오르게 될 것이고, 이게 그 멜서스나 리카도나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막스 이전까지의 그 경제학자들이 그 버젓이 교과서에 써놓은 임금 결정 경제학적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이 얘기 듣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애를 낳으면 애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최소한 10몇 년은 걸릴 텐데, 그러면 애를 많이 깐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공급이 들어가는 건 10몇 년 얘기일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임금을 이렇게 한다는 거냐. 좀 비현실적이죠. 제가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마디 해주면요. 그 당시에는 그 애를 까면은 그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말만 할 줄 알면은 다 공장에 보냈어요. 그래서 영국 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3살짜리도 있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10몇 년, 20년, 요새는 20대가 돼도 다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래서 노동시장에 딱 들어가려면 30년은 걸리는데 그때는 한 10분의 1이었어요.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기간이. 그러니까 조금 변호가 됐죠. 그 과학적인 논리 변호가.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 다시 말해서 임금과 고용량은 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량의 양으로만,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양으로만 딱 결정이 돼야지,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카도나 멜서스나 뭐라 그러느냐, 이것 이외의 방법으로 뭐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주려 한다든가, 노동자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뭐 빈민 구조를 한다든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자를 이런 식으로 먹여 살려주기 시작하면은 노동자들이 임금 말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임금 법칙이 깨진다는 거예요. 시장 법칙이. 따라서 그 당시까지 영국에 있었던 빈민 구호 장치들이 있어요. 옛날 구빈법. 이거 다 철폐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이렇게 최초의 경제학의 법칙이었었습니다. 그럼 이 사고방식이 제가 아까 말한 사회라는 건 없고 시장 경제가 인간 세상에 다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란 얘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뭐냐면은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는 경제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짜리로 고용해가지고 몇 달을 하루에 몇 시간씩 부려먹고 신나게 이게 써먹다가 그 다음에 대충 어느 정도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냥 딱 덤프해버릴, 다 잘라버릴 수 있는 대상.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가격으로 그냥 구입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대상, 이걸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경제학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아까 그 자연,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원자재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게 그 초기 영국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하고 전혀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 공장을 경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사람을 갖다가 그걸 상품으로 바라보고 비용으로 바라보고 이딴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하면은 온갖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가 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데 그 막스주의자들이 자꾸 이 사람들 갖다가 그 나쁜 이름을 붙여서 무슨 공상적 사회주의자다, 유토피아 사회주의다 이래가지고 선무공작을 해갖고 아무도 안 읽는다 이 사람들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막스주의자들이 쓴 책보다 오히려 로버트 오웬이 쓴 책보다 더 유토피아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읽어도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들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뉴 라나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영국에. 그 뉴 라나크라고 하는 데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10살부터 이제 그 사환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20살 때, 24살 때 뉴 라나크에 있는 큰 공장 하나의 지배인이 돼요. 물론 대주주죠, 그 공장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 공장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그 당시 그래서 그 영국의 노동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아까 말한 그 비용대로 그냥 딱 그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임금 주고 또 자본가들이 원할 때는 다 잘라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3달 어디 가서 일했다가, 그죠? 고용도에서 일했다가 월급 좀 받아가지고 또 잘립니다. 한 3달 있다. 그때는 월급이 아니라 주급 시스템에서 주당으로 얼마씩 줬었는데 뭐 3주 있다 잘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돈 몇 푼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퍼마십니다. 그 다음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강도질합니다. 여자들은 성매매합니다. 그러다가 또 운이 좋으면은 공장에 들어가서 또 몇 달, 또 몇 주 일을 해요. 이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국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은 범죄자하고 동의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범적인 존재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존재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거 제가 어떤 동문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니까 틀림없어요. 책에서 읽은 건 아니지만 1890년대 어떤 독일의 언어학자가 영국의 탄광촌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조사를 했는데, 영국 탄광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쓰는 어휘가 80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밥, 자자, 뭐 이게 이 말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짐승하고 다르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범죄자들, 짐승, 뭐 이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짐승처럼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노동이 운동이 생겨날 때 이 혁혁한 공헌을 한 게 바로 이 자본가 로버트 오웬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공장을 어떻게 운영했냐면은 제일 먼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인간으로서의 형상을 되찾아야 한다.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고 더 이상 자기를 술과 성매매와 도박과 범죄로 오염시키지 않을 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당시 보통 한 13시간, 14시간, 뭐 심하면 16시간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시간, 8시간 노동은 오늘날로 따지면 4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였냐? 그냥 집에 가서 술 먹고 놀아라 그랬냐? 그게 아니고 뭘 가르쳤습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책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쳤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가르쳤고, 이게 좀 어두운 측면인데
발레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두운 측면이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술 먹고 범죄 저지르던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타이즈 같은 거 신고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감옥으로 돌려보내다오. 그래도 난 못해 막 이러고 노동자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두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발레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있죠. 최초의 유치원을 만든 곳이 이 오웬주의 공장입니다. 아이들이 4살, 5살 때부터 이 산업사회에 맞는 품격과 인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5살만 되면 애들 모아놓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조기교육을 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노는 겁니다. 그래서 12살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갖고 무조건 놀면서 서로 함께 공동체적 질서를 만드는 그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버트 웬이 이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2배로 줬습니다. 다른 공장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일단 이건 좀 진짜 어두운 측면인데 로버트 웬을 일종의 그러니까 신처럼 봤었다고 그래요. 공장주를. 뭐 그건 이해가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짐승처럼 대하는데 뭐 이런 공장주가 있다니. 그래갖고 공장에 대한 충성도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쉬니까 일단 술도 끊을 수 있고 지쳤던 몸하고 마음을 다시 추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배우는 것도 계속 생기고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개발이 되니까 노동 생산성이나 이 공장이 굴러가는 효율성이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윤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공장이. 로버트 웬이 꿈꾼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나의 모범적인 예를 만들면은 다른 공장에서 이걸 훨씬 더 생산성도 높고 이윤도 남으니까 다 배워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실제로 이 뉴라나크 공장은 굉장히 유명해져 갖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막 견학 오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요. 여기를 지나간 명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뉴라나크. 그런데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의 예가.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게 뭐 지금도 미스테리 뭐 확실한 대답은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려면 공장주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별의별 걸 다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공장만 딱 운영해서 장부만 딱 챙긴 다음에 돈 들고 그냥 골프나 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돼가지고 막 노동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공장이 어떤 상태인가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그 자본가라는 그 종족이 뭐냐면 일종의 다른 종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마인드를 바꾸고. 근데 그게 19세기 초에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그 장사하던 사람들인데 이 자본가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난 돈 안 벌면 안 벌지 난 그런 짓은 못하겠다. 그래서 뭐 안 한 거예요. 나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니다. 나 자본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로버트 웬이 여기 실패를 합니다. 그 뉴라나크 공장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걸 깨닫고 미국에 가서 뉴하몬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갖고 실험을 한 번 더 해보는데 이건 더 처참하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로버트 웬은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잘못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되고 더 해방되고 그야말로 사람답게 돼서 더 효율적이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이 과업이 답답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해나가야 되는 운동인데 내가 이 운동의 주체를 착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오웬이. 이거는 자본가가 도와주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은 자본가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운동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동운동가가 됩니다. 그래서 했던 첫 번째 노동운동이 뭐냐면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모여서 맨주먹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자. 그래서 만든 게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협동조합 운동의 최초로 의식적으로 시작한 그 기원은 오웬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또 뭐 그다음부터 또 뭐 파란만장한 얘기가 펼쳐지는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뭐 이제 기회 있으면 하죠.
제가 여기서 두 개를 지금 대비를 시켰죠. 한쪽 사람들은 노동을 비용으로 보고 노동자와 인간과 자연과 그 공동체를 상품으로 바라보고 철저히 비용으로 바라봐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공장을 돌리고 경제를 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적인 경영 방식이고 초기 자본주의적인 경제학이고 정치경제 체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웬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 세상에 시장경제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경제 뒤에는 사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하지만 노동자는 노동이라고 하는 건 가면에 불과한 거고 실제 존재하는 건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나 원자재도 그건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저 금수강산이고 땅속에 하나님이 옛날에 묻어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이고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라고 하는 것도 뭐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뒤에 실제 있는 실체는 그 화폐를 운용을 하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로버트 오웬의 생각은 시장 경제를 운영을 하더라도 사회를 보강하고 사회를 튼튼하게 만든 후에야 비로소 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게 로버트 오웬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고 선진적인 생각 같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 2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솔직히 그냥 원숭이하고 이 우주에서 날라온 외계에서 날라온 그 어떤 고기등 생명체하고 원숭이가 대화하는 거랑 제가 보기엔 비슷한데 이 오웬이 시작한 운동이 바로 그 초기 사회주의 운동이죠. 사회주의란 말이 나중에 막 여러 가지 의미로 변질이 됩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1830년대 이 말이 처음 쓰였을 때의 의미는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개인주의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들이 다 개별 찢어져 갖고 시장 경제에 들어가서 각자 살아남겠다고 각자 도생하겠다고 막 악의 다툼을 하다가 다 죽지 말고 그럼 우리 다 죽는다. 사회를 다시 복원하자. 우리 전체가 다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전체를 복원할 때에만 비로소 높은 효율성의 산업이 가능하고 높은 효율성의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더 높은 생산력과 더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꺼번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19세기 초에는 오웬의 이상은 실현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의 산업발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계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간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방직기, 방적기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뭐 단추 누르고 그냥 뭐 이렇게 뚝 올리고 하면은 그 방직기, 방적기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누르는 그 노동자의 생산 과정 전체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게 거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고 인간을 풍요하게 만들어야 공장도 잘 굴러간다는 얘기가 좀 먹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우리가? 걔꼭 뭐 우리가 뭐 손님 모신 것도 아닌데 노동자들 꼭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대충 돈 몇 푼 집어주면더라도 공장 생산성 큰 차이 없다. 그 당시 생산기술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 로버트 오웬의 얘기는 대부분 이상주의적인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경제 운용 방식이다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기계가 점점 발전하면은 기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있었던 제일 큰 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19세기에 있었던 그 쬐깐한 뭐 그 공장들 있잖아요. 그냥 뭐 굴뚝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냥 그 왜 그림에 보면 가끔 나오는 그런 19세기 공장들 있잖아요. 영국에. 이 공장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20세기 공장은 이 콤비나트, 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나 울산 가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로 공장 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벨트 컨베이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한 사람만 삑사리 내면 뭐냐면은 공장 전체가 멈춰요. 그래서 그 피해가 이루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산업기술이 점점 높은 수준이 되면은 인간이 생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뭘 알기 시작하면 똑똑한 사람들의 경우엔 로버트 웨인이 제기했던 문제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생산 운영 자체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이거는 전혀 사회주의자들이 아닌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공장주들의 일부가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놀랍죠? 그 당시까지 노조라고 하는 건 범죄 조직의 동의어였었어요. 미국에서 20세기 초까지. 그런데 노조를 만들어줘야 이 공장 생산성이 올라가겠다. 노사협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맨투맨이라는 책이에요. 그 고등학교 때 영어 참고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맨투맨입니다. 그야말로 1919년에 나온 책인데 리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인터넷에 떠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지금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읽어봐도 놀라운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공장이 굴러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맨투맨이에요. 그야말로. 더 이상 노동자들은 노예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다. 이걸 빨리 이해해서 서로 얘기해야 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산업민주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원은 사회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일부 자본가들이 이걸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제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비그포스도 여기서 이 책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맨투맨 여기서요.